안녕하세요. 혈압 관리에 대해 좀 고민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55세에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남은 생애 동안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무려 90%에 달한다는 사실이요. 네, 그게 미국의 JNC7 보고서, 그러니까 혈압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침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이 생활 습관 개선 전략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 조언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JNC7 보고서, 또 우리나라 대한심장학회 지침, 그리고 여러 관련 학술 연구까지, 네,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혈압 관리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들만 딱 추려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생활 습관 변화가 왜, 그리고 또 어떻게 당신의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 방법 뒤에 숨어 있는 과학적인 근거,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짚어보면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체중 문제일 것 같아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체중 감량이 혈압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아, 네.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죠. 실제로 그 체중이 늘면 혈압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고요.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는 자는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 위험을 높이거든요. 이게 또 혈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까지요? 아, 네. 메이오 클리닉 자료를 보면 대략 체중 1kg을 감량할 때마다 혈압이 평균적으로 1mmHg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1kg에 1mm요? 네. 그러니까 5kg만 감량해도 혈압 수치에 꽤 상당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생각보다 정말 큰 변화네요. 근데 그 단순히 몸무게의 숫자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허리둘레도 봐야 한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체중계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허리둘레,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혈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배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면 고혈압 위험이 커지는데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보통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 120cm, 그러니까 약 40인치죠. 그리고 여성은 89cm, 약 35인치 이상일 때 위험 신호로 봅니다. 아, 남자는 102, 여자는 89cm. 네, 물론 이게 뭐 인종이나 개인별로 차이는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죠. 그리고 이런 복부 비만은 아까 말씀드린 JNC7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는 대사증후군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 대사증후군요. 네, 혈압뿐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문제까지 이게 다 얽혀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뭐랄까 경고등 같은 거죠. 그렇군요. 체중과 허리둘레 관리가 첫 번째 열쇠였네요. 자, 그럼 이제 좀 활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걸 꾸준히 실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혈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운동은 혈압 관리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어 클리닉에 따르면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활동 있죠. 이런 활동이 혈압을 약 5에서 8mmHg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5에서 8에나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운동 효과는 이걸 계속 지속할 때 나타나고 멈추면 혈압이 다시 오를 수 있거든요. 아, 그게 중요하네요. 5에서 8mm면 거의 혈압약 한 알 정도 효과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유산소 운동 말고 다른 종류의 운동도 도움이 되나요? 요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이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러니까 짧고 강하게 운동하고 잠시 쉬거나 가볍게 운동하는 걸 반복하는 방식도 혈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 정도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도 혈관 건강에는 이롭고요. 일반적으로는 매일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근력 운동도 같이요? 이게 단순히 칼로리 태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군요. 운동이 혈관 자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운동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깊어요. 관련 연구들을 보면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을 좀 긴장시키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반응을 줄여주고요. 또 나이가 들거나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좀 뻣뻣해지거든요. 이걸 이제 동맥 경직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운동이 이 경직도를 낮춰서 혈관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유연해진다. 네. 그리고 근육 내부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 모세혈관 수를 늘려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와, 혈관 자체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럼 혈압이 약간 높은 사람이나 이미 고혈압인 사람에게도 운동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혈압이 정상보다 약간 높은 우리가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르는 분들이 본격적인 고혈압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예방 효과가 있고요.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들도 운동을 통해서 혈압을 더 안전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으로 복용하던 혈압약 용량을 줄이거나 아주 드무지만 약을 끊게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와, 약을 끊을 수도 있다고요? 네, 물론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만큼 운동 효과가 크다는 거죠. 운동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단입니다. 혈압 관리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어떤 식단이 혈압 조절에 효과적일까요? 네, 식단은 혈압 관리에 있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메이오 클리닉 자료를 보면요. 통곡물, 과일, 채소,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을 충분히 먹고 포화지방이랑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최대 11mmHg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11mm지요.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네, 상당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을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뭐 이름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대시 다이어트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건강식단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도 대표적입니다. 이 두 식단 모두 이제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 위주로 먹고 붉은 육류나 단 음식 섭취는 좀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 지중해식 식단, 네, 기억해 둬야겠네요. 식단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영양소가 있다면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섭취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맞아요. 나트륨 섭취 제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칼륨 섭취를 늘리는 거예요. 칼륨이요? 나트륨이 아니라? 네,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또 혈관벽의 긴장을 풀어줘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하루에 3,500에서 5,000mg 정도의 칼륨 섭취를 권장하는데 이게 혈압을 한 4-5mm 정도 낮출 수 있는 꽤 상당한 효과입니다. 와, 칼륨 섭취가 그렇게 중요했군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칼륨은? 칼륨은 보통 바나나, 시금치, 감자, 콩 종류 이런 채소랑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아, 그렇군요. 나트륨 줄이는 건 못지않게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좀 놓칠 수 있겠어요. 이거 정말 좋은 정보네요. 그럼 나트륨은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할게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이하, 이게 소금으로 치면 약 1티스푼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 이하로 이상적으로는 1,500mg 이하로 제한하면 혈압을 약 5-6mm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1,500mg이면 꽤 적은 양인데요? 그렇죠. 근데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단순히 혈압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심장의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좌심실 비대나 혈관 안쪽 벽, 이걸 혈관 내피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손상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 장애요? 네, 이게 동맥경화의 거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생각보다 나트륨의 영향이 훨씬 심각하네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극단적인 저염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으로 해서 극단적인 저염식의 장기적인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외식 메뉴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주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칼륨은 늘리고 나트륨은 줄이고 식단의 핵심이네요. 자, 식단만큼이나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게 바로 술이죠. 음주와 혈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술하고 혈압의 관계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한 번에 많이 마시는 폭음은 혈압을 아주 급격하게 올릴 수 있죠. 아, 폭음이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JNC7 보고서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이나 혹은 체중이 좀 적은 사람은 하루 1잔 이하로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여기서 1잔 기준은 보통 맥주로는 한 350ml 정도, 와인은 약 150ml, 그리고 40도짜리 증류주 있잖아요. 소주나 위스키 같은 거. 그런 건 약 45ml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1,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런데 가끔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연구 결과가 좀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량 음주, 특히 레드와인 같은 경우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거나 염증 수치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긴 합니다. 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적당량이라도 남성에게는 오히려 고혈압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고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소량 음주가 약간의 보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지만 이게 일관된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적당량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습관적인 음주는 자신도 모르게 섭취량이 점점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따라서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음주를 최소화하고 마시더라도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술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은 금연입니다. 사실 흡연은 백해무익하다는 인식이 워낙 강한데 혈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나요? 흡연은 심혈관계 전체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금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니코틴이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 물질들이 혈관 안쪽 벽, 즉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든요. 이 혈관 내피가 혈관의 건강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 자체를 손상시키는군요. 그 외에도 다른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니코틴은 카테코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즉각적으로 올리고 심장박동도 빠르게 만들죠. 또 담배 연기는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이 더 쉽게 엉겨붙게 만들어서 혈액의 점도를 높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거죠. 피가 끈적해진다. 네, 그러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해롭네요. 근데 흡연이 혈압 수치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흡연 직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데요. 만성적인 흡연이 지속적으로 혈압 수치를 얼마나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이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흡연을 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단순히 고혈압만 있거나 흡연만 하는 경우보다 훨씬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아, 두 개가 합쳐지면 훨씬 위험해지는군요. 네, 두 위험 요인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따라서 금연은 혈압 관리와 심혈관 건강을 위한 정말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자, 이제 수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혈압과 관련이 있나요? 네, 그럼요. 충분하고 또 질 좋은 수면은 혈압 관리에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성인의 경우 매일 밤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하는데요.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군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혈압과 관련이 깊다고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OSA라고도 하는데요. 자는 동안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게 혈액 속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줘서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JNC 세rum 오거더나 대한심장학회 지침에서도 이 수면 무호흡증을 고혈압의 식별 가능한 이찰성 원인,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나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원인으로까지 지목될 정도군요. 네. 혹시 코골이가 너무 심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너무 심하게 졸린 증상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숙면을 취하기 위한 좀 현실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지. 메이오 클리닉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 침실 환경을 좀 시원하고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밝은 화면은 피하고요. 대신 따뜻한 목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같은 걸로 몸의 긴장을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넷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 마치고 너무 과식하지 않는 게 좋고요. 카페인이나 알코올, 니코틴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저녁 시간에는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네. 그리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가급적 이른 오후에 자는 것이 밤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만한 좋은 방법들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관리입니다. 이것들도 혈압이랑 관련이 있나요?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 나눈 건강한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공통적으로 다 도움이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 LDL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LDL 콜레스테롤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넌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넌 HDL 콜레스테롤이요? 네, 넌 HDL 콜레스테롤은 전체 콜레스테롤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뺀 값이거든요. 이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혈당 수치와 함께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이는 거죠. 종합적인 지표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대사증후군과도 이게 관련이 깊겠네요? 정확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될 때 진단하는데요. 이 요소들이 각각 독립적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만 이렇게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따라서 혈압만 관리할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당, 허리둘레 같은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중 관리부터 시작해서 운동, 식단, 절주, 금연, 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과 혈당 관리까지 혈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생활 습관 개선 전략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혈압 관리를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전략들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좀 장기적인 여정이죠. 때로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도 중요하잖아요. 약의 효과를 더 높여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와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은 수원혈압계 대신 전자혈압계를 많이 쓰시는데 대한심장학회 지침에 따르면 정확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만 팔에 커프를 감아서 진동으로 측정하는 자동 혈압계의 경우에는요, 노인분들이나 임산부 또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 환자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측정값이 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런 주의점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지하고 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약물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습관 전략들을 정말 다각도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핵심은 결국 건강한 선택을 꾸준히 그리고 습관처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여러 가지 건강 습관 중에서 만약 딱 하나만이라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단순히 혈압 수치 변화를 넘어서 당신의 일상적인 에너지 수준이나 기분,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는 과연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혈압 관리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삶 전체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